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학 길잡이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오늘도 이중구 이창용 교수님의 명적 경제학원론과 함께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파헤쳐 볼 텐데요. 바로 모든 중앙은행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는 핵심 딜레마. 통화량이냐, 이자율이냐.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딱 펼치려고 할 때 아주 큰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바로 경제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 즉 통화량을 꽉 잡을 것이냐, 아니면 돈의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자율을 잡을 것이냐 하는 문제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둘을 동시에 잡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는 시장의 흐름에 맡겨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상충관계가 발생합니다. 이 선택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중앙은행이 정책을 어떻게 짜는지 그 큰 그림, 일종의 설계도부터 한번 들여다봐야 해요. 이 구조를 알고 나면 왜 통화량과 이자율이 함께 갈 수 없는지 그 이유가 훨씬 명확해질 겁니다. 자, 바로 이 그림이 그 설계도입니다. 보시면 글씨가 좀 많아 보이지만 핵심은 이 흐름이에요. 중앙은행이 직접 만질 수 있는 정책 수단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물가 안정이나 경제 성장 같은 최종 목표로 나아가죠. 그런데 그 사이에 아주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바로 중간 목표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 중간 목표를 무엇으로 정하느냐 하는 겁니다. 최종 목표라는 먼 목적지까지 가는 길에 세워두는 이정표라고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자, 우리 여학생, 이 이정표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후보가 슬라이드에도 힌트로 나와 있는데 뭘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통화량과 이자율이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나리오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만약에 중앙은행이 딱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 경제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 즉 통화량을 M0라는 특정 수준에서 절대로 움직이지 않게 꽉 묶어두겠습니다. 라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자, 우리 남학생, 이 그래프를 같이 한번 볼까요? 세로축이 이자율, 가로축이 통화량이에요.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M0로 고정했으니까 돈의 공급을 나타내는 통화 공급 곡선, 즉 MS가 꼼짝 않는 수직선이죠. 그런데 만약에 경기가 갑자기 막 좋아져서 사람들이 사업도 하고 투자도 하느라 돈이 더 많이 필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돈에 대한 수요, 즉 화폐 수요 곡선 MD가 오른쪽으로 휙 이동하면서 이자율이 R0에서 R1으로 팍 하고 튀어오르는 거죠. 반대로 경기가 나빠지면 이자율은 뚝 떨어지고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남학생이 아주 정확하게 짚어줬어요.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대가로 시장의 이자율은 경제 상황에 따라 그야말로 널뛰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기업이나 가게 입장에선 이자율이 어떻게 될지 예측이 힘드니까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로 넘어가 보죠. 이번엔 반대로 중앙은행이 다른 건 몰라도 이자율만큼은 R0 수준으로 무조건 안정시키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았다고 쳐요. 자, 우리 여학생, 이 목표를 이루려면 중앙은행은 뭘 해야 할까요? 바로 이 그래프가 그 해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에도 경기가 좋아져서 돈이 더 필요해졌다고 해봅시다. MD0가 MD1으로. 가만히 놔두면 당연히 이자율이 올라가려고 하겠죠. 하지만 중앙은행의 목표는 이자율을 R0에 꽉 묶어두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돈에 더 찍어서, 그러니까 공급을 늘려서 맞춰주는 수밖에 없어요. 통화 공급을 M0에서 M1으로 쫙 늘리는 거죠. 그래야만 이자율이 오르지 않고 R0에 머무를 수 있는 겁니다. 네, 완벽한 설명이에요. 이자율의 안정을 얻는 대신 중앙은행은 시중에 풀리는 돈의 양에 대한 통제권은 사실상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시장이 돈 주세요 하면 주는 대로 줘야 하니까요. 이제 두 선택지의 장단점이 확 들어오죠? 자,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중앙은행 총재라면 이 둘 중에 어떤 전략을 선택하시겠어요? 통화량의 안정인가요? 아니면 이자율의 안정인가요? 완벽한 정답은 없습니다. 오직 장단점을 고려한 선택이 있을 뿐이죠. 이 슬라이드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주네요. 통화량을 목표로 삼으면 돈의 양은 직접 통제하지만 가격인 이자율이 불안정해지고, 반대로 이자율을 목표로 삼으면
가격은 안정되지만 양에 대한 통제는 느슨해지는 이런 상충관계가 트레이드오프가 있다는 것이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교과서적인, 이론적인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럼 현실 세계의 중앙은행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은 이 딜레마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이론과 현실은 어떻게 만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이 금융통화위원회라는 곳에서 그 어려운 결정을 내립니다.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처럼 이분들이 매달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방금 머리 싸매고 고민했던 그 통화량과 이자율 사이의 줄다리기를 실제로 하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현실의 선택은 주로 어느 쪽일까요? 교재에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금융시장이 발달하고 복잡해질수록 이자율을 중간 목표로 삼는 경향이 뚜렷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복잡한 현대 경제에서는 이자율이 기업 투자나 우리 같은 가계의 소비에 훨씬 더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즉,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 봤던 이자율 널뛰기가 주는 불확실성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현대 중앙은행은 이자율을 중심으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의 핵심 내용을 싹 정리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한 단계 더 넓혀볼 수 있는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 딱 두 단어로 요약하면 선택과 상충관계였습니다. 중앙은행은 중간 목표로 통화량과 이자율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하죠. 통화량을 선택하면 이자율이 불안정해지고 이자율을 선택하면 통화량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현대 중앙은행이 경제 안정을 위해서 이자율을 선택한다는 점, 요거는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만약에 암호화폐 같은 디지털 화폐가 일상이 되고 중앙은행이 없는 그런 금융 시스템이 등장한다면 과연 오늘 우리가 배운 중앙은행의 이 근본적인 딜레마, 통화량이냐 이자율이냐 하는 이 선택의 문제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될까요? 이게 바로 미래의 경제학도인 여러분이 풀어야 할 숙제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